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이번 주 두 번째 시간이네요. 교직 실무 수업과 더불어서 교직 실무 논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교사인 학생도 있을 것이고 예비 교사님들도 있을 겁니다. 기본적인 이 교직 논술을 잘 들어보면 학교에서 학생 수업, 평가에 적용을 한다든지 임용 논술을 준비하거나 자기가 기고를 하거나 글을 쓰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학생 수업 지도에 있어서 평가를 할 때 객관식 평가도 있지만 주관식 평가를 많이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관식 평가에서는 단답형이 있을 거고 서술형 평가, 논술형 평가가 있을 텐데 논술형 평가를 많이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의 미래 핵심 역량을 4C로 미래 교육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4C가 다 아실 텐데 학생들의 미래 핵심 역량 4C 먼저 창의력을 들 수 있겠죠.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력. 그리고 두 번째는 critical thinking, critical thinking. 세 번째는 협업, collaboration이죠. collaboration. 네 번째는 의사소통이죠. communication. 이와 같이 creativity, critical thinking, collaboration, communication 이 네 가지 4C를 핵심 역량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논술 평가가 이러한 4C를 길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지금 현재 교육과정이 2015 개정교육과정이죠. 모든 교과에서 미래 핵심 역량을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를 길러줄 수 있도록 각 교과 수업을 해라라는 거겠죠. 첫 번째는 자기관리 역량입니다. 자기관리 역량. 두 번째는 공동체 역량. 어떤 조직사회, 공동체 사회, 민주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겠죠. 공동체 역량. 세 번째로는 의사소통 역량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남에게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 네 번째로는 정보처리 역량도 갖춰야 됩니다. 정보처리 역량. 다섯 번째는 창의적 사고입니다. 창의적 사고. 여섯 번째는 심미적 감성. 심미적 감성. 이와 같이 6가지의 핵심 역량을 학생들이 기를 때 미래 사회의 인재로서 경쟁력이 있는 학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과에서 교과 수업을 할 때 이와 같은 6가지의 능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논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인데요. 논술의 정의는 뭐 다 아시겠죠? 어떤 주제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게 논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논술문의 특징과 조건, 유의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논술문의 구성은 서론과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론에서는 독자의 주의를 끌면서 일단 흥미를 만들어주는 도입부가 있을 거고
본론에서는 어떤 논제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을 들고 정확한 근거나 객관적인 어떤 타당한 논증을 들어서 자기의 설명을 해 나가는 본론이 있을 거고, 결론 부분에서는 본론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설명하고 재현을 전망해 보는 그러한 결론 부분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개요 작성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개요 작성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논문을 쓸 때, 논문이 아니고 논술문을 쓸 때 어떤 주제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자기의 어떤 주장을 구상해 보는 거죠. 나는 서론에서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본론에서 어떤 주장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어떤 주장을 할 것인가라고 미리 구상해 보는 걸 개요 작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요 작성을 통해서 본인이 서론, 본론, 결론을 체계적으로 작성해 나갈 수가 있겠죠. 개요 작성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볼 건 논술문 작성하기 실습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물론 중간중간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실제 따라하면서 본인이 직접 논술문을 A4 용지 한 장에서 한 페이지 반 정도 1000자에서 1500자 논술을 실제 작성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에 맞춰서 본인이 개요 작성도 해보고 논술문을 작성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퇴고라고 하죠. 퇴고. 글을 가다듬고 맞춤법이 잘 맞았는지, 문장은 잘 이루어져 있는지 윤문을 한 다음에 마무리를 짓는 이런 논술문 작성하기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논술이란 무엇일까요? 논술. 아마 중고등학교 때 국어 수업은 받았지만 논술을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논술을 준비한 학생들은 물론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잘 받았을 걸로 생각이 들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논술이란 주제를 가지고 직접 본인이 글을 써보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논술이란 말 그대로 어떤 주제가 있을 경우에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주장을 어떤 근거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서술해 가는 글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주제가 있을 경우에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남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서 남을 설득하면서 객관적으로 써내려가는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서론과 본론, 결론, 이 세 단계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형식에 맞춰서 써내려간다면 올바른 형식을 갖춘 논술문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브런치 카페에 건강 관련 컬럼하고 루브릭으로 쉽게 쓰는 논술, 그리고 맞춤법 이런 내용들을 올려놓은 카페가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기 바랍니다. 검색은 네이버에서 유승호의 브런치 카페로 검색하면 됩니다. 유승호의 브런치 카페로 검색하면 이 카페에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교직 실무에 대한 내용, 그리고 논술문에 대한 내용, 맞춤법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술의 특징은 쉽게 알 수 있는데 논술의 특징은 5가지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어떤 주제라 어떤 논술의 주제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자기의 주장과 논거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게 일단 특징이 될 거고요. 논술은 문제를 발견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개요 작성도 해보고, 이 논술은 어떤 내용으로 내가 설득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는지, 자기 개인의 어떤 주관적이거나 선입관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정확한 논증, 정확한 근거를 들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문제를 발견해 가는 과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논술은 논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논증은 어떤 주제가 있을 경우에 이 주제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이 있겠죠.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이 있을 겁니다. 이 자기의 생각과 이 주장을 객관적인 이유, 근거를 들어서 논증을 하는 거죠. 논증. 여기에 자기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근거가 논증이 될 겁니다. 이러한 근거들이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냐에 따라서 이 논술의 질이 결정이 되겠죠. 네 번째로는 논술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타인과 남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자기의 주장을 펼치려면 위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정확한 근거, 객관적인 근거, 학자들이 주장하는 진리에 가까운 어떤 근거 자료를 논증을 했을 경우에 논술문이 좋은 논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러한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논술은 논과 술의 세계이다라고 했는데 당연한 거겠죠. 논은 어떤 그 주제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근거를 들어서 자기의 주장을 기록해 나가는 게 논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논술의 특징을 5가지로 설명을 들어봤는데 아마 다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특징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논술의 조건인데요. 논술의 조건도 역시 5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일단 논술은 논점이 명확해야 됩니다. 논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출제자나 어떠한 논제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본인이 정확하게 읽고 파악하지 못한다면 다른 방향으로 본인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출제자의 의도, 이 논제에 대한 정확한 논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주장하고 써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2번째는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되겠죠. 자기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나 의견이나 이런 것들로 기술에 간다라고 하면 남을 설득할 수 없겠죠. 책에도 3단 논법으로 서론, 본론, 결론 순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될 것은 물론이고,
논리성 있게, 객관성 있게 자기의 주장이 있다라고 하면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정확하게 근거들을 들어서 설득력 있게 기술해 나가야 되겠죠. 세 번째는 근거가 적절하고 적합해야 되고 타당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방금 여기서 얘기했던 대로 이 논거, 자기의 어떤 주장이 있을 경우에 이 논거, 근거, 이 자료들이 이 적절하고 타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 논증에 있어서 훌륭한 논술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겠죠. 장황하거나 문장이 아주 길거나 했을 경우에 논술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남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장은 간결하게 너무 길지 않게 기술해야 된다는 거고 또 어떤 문장을 제시할 때 주어가 있을 거고 목적어가 있을 거고 뭐 동사 서술어가 있겠죠. 따라서 문장이 길어지다 보면 이 서술어와 주어와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주어는 뭐 주어하고 서술어하고 전혀 문맥이 맞지 않을 상황이 생깁니다. 문장이 너무 길다 보면. 따라서 문장은 간결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설득력 있게 진술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맞춤법, 뭐 띄어쓰기, 깨끗하고 뭐 바르게 글자도 뭐 깨끗하고 바르게 쓰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첫인상을 잘 줄 수 있도록 아주 깔끔하게 맛있게 글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좋은 논술의 조건을 들어봤는데 일단 논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되고 일단 자기가 주장하는 근거 제시 자료가 적절해야 되고 타당해야 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간결하게 작성하고 맞춤법에 맞춰서 논술을 쓴다라고 하면 좋은 논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나쁜 논술의 특징도 한번 알아보죠. 나쁜 논술의 특징. 좋은 논술의 반대가 되겠죠. 지나치게 감상적인 글을 쓴다거나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공부를 안 하면 커서 무엇이 되려고 하는가와 같은 지나친 감정이 들어간 감정 표현이 들어가는 글들은 좋지 않다는 거죠. 객관성을 갖춘 어조로 설명하면 좋다라는 거고 의문문이나 권유문으로 글을 쓰는 건 아닙니다. 수필이 아니기 때문에 의문문은 서론이나 본론에서 한 번쯤은 사용할 수 있으나 2번 이상 사용하게 되면 남발하게 돼서 어떤 논술문의 어떤 그 자기의 주장을 펴는 객관적인 자기의 주장하고는 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의문문이나 권유문을 많이 사용하면 안 좋다라는 거고 조속한 용어나 저널리즘 용어, 외국어를 많이 쓴 논술은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개혁을 후퇴시킨 사람은 처단해야 된다라고 같은 극단적인 표현의 글이라든가 외국어를 많이 쓴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어떤 주제, 논제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한 주제를 객관적인 논증 자료를 들어서 설명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조속한 용어라든가 외국어가 들어가 있으면 그와는 약간 상반되는 개념이 되겠죠. 또 사적인 경험을 많이 쓴 논술, 자기의 주장이 되겠죠. 자기의 주장, 자기의 의견, 객관적인 근거 논증 자료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자기 사적인 경험을 많이 쓴 논술은 역시 좋지 않다라는 거고
긴 문장이나 나열식 전개 방법은 좋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수로와 주어가 일치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문장이 길어지다 보면 따라서 간결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논술문을 작성했을 때 좋은 논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쁜 논술은 지나치게 감상적인 글을 쓴다거나 의문문이나 권유문이 많이 들어가는 글이라든가 조석한 용어라든가 외국어가 많이 들어간 경우라든가 자기 사적인 의견을 포함되는 글, 문장이 너무 길어지는 이러한 논술문은 나쁜 논술, 좋지 않은 논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띄어쓰기 작성법인데요. 띄어쓰기 작성법은 우리가 한글이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렵죠. 자세한 내용은 아까 제시했던 제 브런치 카페에 가보면 아주 자세하게 한글 맞춤법을 정리해 놓은 칼럼이 있습니다. 거기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제 브런치 카페에 들어보면 틀리기 쉬운 한글 맞춤법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아주 틀리기 쉬운 내용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한글 맞춤법 책과 어문학회에서 주장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 놨으니까 잘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번 그러면 띄어쓰기 작성법 우리가 틀리기 쉬운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죠. 물론 초, 중, 고등학교 때 다 배웠을 걸로 생각이 되지만 조사는 그 말에 붙여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조사 여기부터 남자만큼 먹을 만큼 먹어라. 그래서 먹을 만큼은 띄었었는데 이유를 나타낼 때는 붙여 쓰고 어떤 분량 정도를 나타낼 때는 띄어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존 명사는 말 앞에 말과 띄어 쓴다. 이것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띄어 쓴다는 거죠. 여기에서 의존 명사 뿐을 붙였었죠. 여기서는 붙였었는데 체언 이 체언에 붙는 뿐은 전미사임으로 붙이고 용언에 붙는 뿐은 의존 명사임으로 띄어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틀리기 쉬운 것들이 있죠. 수령을 나타내는 명수사는 띄어 쓴다. 차 한 대, 연필 한 자루. 그렇지만 여기에서 1과 3은 붙여 썼네요.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와 어울리는 경우에는 붙여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한글이 어렵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네요.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것에 쓰이는 말들을 띄어 쓴다라고 되어 있죠. 국장 겸 과장, 열 내지 스물, 걸상 등도 역시 띄어 쓰죠. 맞춤법, 띄어쓰기, 깨끗하고 바르게 지명과 시간을 잘 생각하여 쓰자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은 틀리기 쉬운 또 맞춤법이 있네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은 틀려봤을 텐데 제가 한번 알아볼까요? 안타와 안다 많이 틀리죠.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안 틀릴 걸로 생각이 되지만 법칙이 있습니다. 이 안과 이 안을 생략해 봤을 때 말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안을 씁니다.
생략해도 될 때는 철수는 간다, 철수는 안 간다 이럴 경우에는 안을 쓴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 안을 썼을 경우에는 틀린다는 거죠. 철수는 안 가다. 그럴 때는 철수는 가지 않았다. 여기에서 이 안을 삭제해 보면 철수는 가지 않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될 경우에는 이와 같이 히읗 받침을 써서 안을 써야 된다는 거죠. 생략이 가능할 경우에는 이 안을 써야 된다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또 율과 율도 헷갈립니다. 율과 율. 비율이라고 하죠. 비율. 비률이라고 안 하죠. 그래서 받침이 없을 때는 이응률을 씁니다. 그게 아니고 앞말이 받침이 없거나 니은 받침일 때 니은 받침 하나가 추가됩니다. 이 받침이 없을 경우에는 유를 쓰는데 니은 받침이 있다 그럴 경우에도 유를 쓴다는 겁니다. 즉 백분율이 대표적일 텐데 백분율이라고 않고 백분율이라고 하죠. 백분율로 씁니다. 이와 같이 받침이 없거나 니은일 경우에는 이응으로 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외에는 다 률로 쓰면 되겠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뭐 재미있는 내용인데 재떨이 털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 떨다 손으로 어떤 것을 쳐서 떼어낸다 할 경우에는 떨다를 쓰죠. 따라서 재떨이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도 많이 헷갈리는 내용인데 깨끗이 붙였어야 되겠네요. 어떤 게 맞을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다를 넣어봤을 때 하다 말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히로 씁니다. 깨끗하다 말이 되네요. 그런데 예외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맞춤법에는 꼭 예외적인 게 있죠. 이 시옷 받침이 들어가면 이로 써야 됩니다. 이. 여기서 하다와 이다를 쓸 때 하다를 넣어서 말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히로 쓴다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솔직 이가 맞을까요? 히가 맞을까요? 솔직하다 말 되죠. 그래서 솔직히로 써야 됩니다. 또 간편 이가 맞을까요? 간편 히가 맞을까요? 간편하다 말 되죠. 그래서 히. 그다음 이것도 헷갈립니다. 꼼꼼이가 맞을까요? 꼼꼼히가 맞을까요? 꼼꼼하다 말이 되죠. 하다를 붙였을 경우에 말이 될 경우에는 이 히를 써야 됩니다. 꼼꼼히가 맞겠죠. 꼼꼼히는 틀리고. 그렇지만 예외적인 게 바로 이 깨끗히입니다. 깨끗하다 하다가 말이 되니까 히를 써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시옷이 들어가면 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이가 맞습니다. 깨끗이. 김치찌개, 베개 이것도 헷갈린데 이것은 아이, 개를 써야 되죠. 이 개는 시계, 집게와 같은 기구 따위에 붙이는 전미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치찌개는 아이, 개를 써야 되고 베개도 역시 개를 써야 됩니다. 맞춤법이나 틀리기 쉬운 맞춤법은 제 브런치 카페에 들어가 보면 아주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기 바래요.
아마 지루하고 따분할 텐데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만 듣고 넘어가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저와 함께 이해하는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논술문의 필요성인데요. 말 그대로 논술문의 필요성은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 독자를 자기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 위해서 논술문이 필요하겠죠. 논리적 사고는 합리적 판단을 도와줍니다.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나의 독단은 없는가? 내 생각이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와 같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합리적인 판단을 도와준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어떤 주장이 있을 때 이 근거들을 자기가 근거들을 논증을 할 때 이 근거들을 정확하게 잘 생각해서 이 자기의 주장을 설명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합리성에 의해 운영되는 집단이나 사회에는 매우 효율적이겠죠. 어떤 구성원의 불만이 있거나 어떤 학교에서 교사가 교장에게 또는 교장이 교사에게 어떠한 일에 대해서 주장을 하거나 펼칠 때 정확한 이유와 정확한 근거 자료를 들어서 설명한다라고 하면 상대가 설득을 인정하겠죠. 상대가 인정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어떤 합리성을 주장할 때 어떤 집단이나 사회에 매우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논술은 세상을 바꾼다라고 했는데 당연한 거겠죠. 합리적인 근거와 어떤 이 이유, 자기의 그 논증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남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불만을 갖지 않겠죠. 그래서 세상을 바꾼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논술문의 유의점인데요. 논술문의 유의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다 이해할 만한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논지가 뚜렷해야 되겠죠. 어떤 내용을 본인이 설명하는지 모르게 두리뭉실하게 문장이 길어져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뚜렷하게 제시가 되어야 될 거고 태도를 분명히 밝혀야 되겠죠. 어떤 논지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을 정확하게 펼쳐야 된다는 거죠. 서술이 간결 명료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문장이 길어지면 안 된다고 했죠. 견해가 합리적이어야 한다. 역시 이 합리적인 말일 거고 논증, 자기가 주장한 어떤 말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들 때 이 근거가 객관적이어야 하고 타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단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접속사를 쓸 때 그리고 그런데 그러함으로 이러한 것들을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할 때 적절하게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접속사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를 써야 되는데 그러나와 반대되는 내용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또 3단 구성이 서론, 본론, 결론이었죠. 3단 구성해야 되고 또 잘 쓰려면 논술을 잘 쓰려면 개요를 작성해야 되겠죠. 어떠한 논제가 있을 때 논제에 대해서 본인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로 내가 개요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 본론의 주장은 어떤 주장을 펴야 되는지를 미리 사전에 개요를 작성해 보면 좋은 논술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장은 조리 있게 그리고 용어는 정확하게 진술하라라는 내용입니다. 논술을 쓸 때 유의할 점은 또 논술을 쓸 때 적절한 인용과 적절한 비유로 주장을 더욱더 또렷하게 부각시키면 좋은 논술이 될 수 있겠죠.
또 중요한 내용은 독자의 흥미를 자극해야 되겠죠. 이 서론 부분에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단도직입 문장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독자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글이면 좋은 논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논술문의 유의점도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논술에서 기교 부리기인데요. 논술에서 기교 부리기. 앞에서 설명했지만 논술의 스킬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자, 좋은 논술은 개요 작성을 충실하게 하면 좋은 논술을 쓸 수 있겠죠. 본인이 논술을 작성하기 전에 미리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떠한 주장으로 펼쳐야 되는지 개요를 작성해 보면 좋은 논술이 될 수 있습니다. 3단 논법에 맞춰서 쓴 논술이 역시 좋은 논술일 거고, 또 문장은 짧고 간결하게 문장을 써야 된다. 너무 짧은 문장으로만 또 이어져도 좋지 않겠죠. 항상 모든 것은 적당하고 적절한 게 중요합니다. 너무 짧지 않고 너무 길지 않게. 쉽게 얘기해서 한 줄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세 문장으로 세 마침표가 들어가는 글로 한 줄을 채웠다라고 하면 역시 바람직한 논술은 아니겠죠. 또 아울러서 한 줄을 문장이 계속해서 문장이 끊어지지 않고 4줄 이상 문장이 되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역시 이것도 좋은 논술은 아닙니다. 이 주어하고 서술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문장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중언 부언 되겠죠. 쓰지 말아야 할 표현 안 쓰기 당연한 거겠죠. 아까와 같이 의문문이라든가 강한 어조의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 감정이 들어가는 문장 이런 것들은 안 쓰는 게 낫겠죠. 시키는 것만 시키는 대로 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아까 좋은 논술에서 들어가야 될 내용, 논술의 유의점들을 잘 생각해서 쓰라는 겁니다. 반대로 나쁜 논술 한번 볼까요? 비논리적인 표현, 부적절한 예시, 동어 반복, 같은 말을 계속해서 여러 번 쓴다거나 접속사,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있죠. 그러나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쓰다 보면 계속해서 2개, 3개, 4개, 5개까지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역시 동어 반복은 좋지 않다는 거. 완결되지 않는 진술, 자기 주장을 일단 펼쳤는데 정확한 논거 자료가 없다거나 완결되지 않는 진술일 경우에 역시 나쁜 논술이 될 수 있겠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의문문이나 감탄문이 들어가면 좋지 않다는 거죠. 또 논술의 스킬에서 논제 파악이 가장 중요하겠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논제 파악. 어떤 출제자나 어떤 글이 있을 경우에 그 글이 의도하는 그 논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논제의 배경이나 출제자의 의도를, 논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글을 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좋은 논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내용을 지금 얘기했고, 자, 논술문을 잘 쓰기 위해서는 왜 내가 이 글을 써야 되는지 한 번쯤 의문을 가져보는 것도 평상시에 좋은 훈련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현 상황이라든가 어떠한 주제가 있을 경우에 이 주제는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왜 그렇게 해? 라는 의문을 가져보는 거. 많이 읽고 많이 체험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책도 많이 읽고
요즘에 SNS를 많이 하는데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뭐 이북도 많죠. 이북 이러한 글들을 많이 경험해 보면 문장들을 많이 읽어보면 거기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것들을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죠. 평소 시사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본다. 신문이라든가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사적인 문제의 글들을 본인이 접해본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들이고 글을 작성하는 데 스킬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글의 구성이나 글의 어떤 짜임새 이런 것들을 본인이 파악해 본 것도 좋은 훈련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전을 찾는 습관도 물론 중요하겠죠. 요즘에는 인터넷 핸드폰에서 네이버 사전이라든가 아니면 구글에서 어떤 이슈, 어떤 그 단어, 어떤 개념, 어떤 학술적인 용어들을 찾아보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많이 써봐야 되겠죠. 많이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논술, 나쁜 논술, 나쁜 표현, 어떤 논술을 쓰기 전에 미리 개요 작성을 하고 이 논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의도를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논술을 잘 쓰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 습관을 들여보면 논술을 기교를 부려서 잘 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용어하고 이해하기인데요. 굉장히 따분하죠. 선생님이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는 재능이 없어서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논술의 용어를 한번 볼까요? 논제, 주장, 이유, 근거, 사실과 의견. 물론 우리가 어떤 개념을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내 입으로 표현해내는 것은 어렵죠.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하죠. 메타인지. 그냥 인지가 있을 거고 이 메타인지가 있는데 인지는 우리가 그건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게 인지일 수 있고 이 메타인지는 우리 머릿속에 장기 기억 속에 기억되어 있으면서 본인의 입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메타인지입니다. 따라서 이 메타인지는 여러분들의 지식이 되는 거죠. 내가 입 밖으로 머릿속에는 있지만 입 밖으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건 인지일 거고 따라서 시험을 볼 때에도 우리가 객관식 오지선다형을 풀 때 또는 단답형을 쓸 때 알고는 있지만 내가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인지되어 있는 겁니다. 메타인지 속에 여러분들 장기 기억 속에 기억되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지식이 되고 본인이 정확한 답을 쓸 수 있겠죠.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이 메타인지 속에 기억하는 방법도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도 시간이 되면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논제는 논술의 주제죠. 논술의 주제. 논술문이나 논문, 토론 따위의 어떤 주제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장과 이유, 근거 이것도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논술이 주제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자기의 주장이 있겠죠. 어떤 중심 문장이 자기의 주장이 있을 거예요. 주장이 있으면 이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들어서 자기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하는 논증이 이 근거라고 있죠.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거예요. 따라서 이 주장은 한번 볼까요? 요즘에 코로나19 상황이 좀 심각해져서 비대면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기와 다르다라는 주장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자, 이유는 because죠. because. 왜 감기와 달라? 라고 하는 이유가 because가 이유입니다. 왜 감기와 다를까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감기와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점이 사망률이 높고 백신이 현재 없죠. 이것은 이게 진리일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번 작성해 본 건데 because 어떤 주장에 대해서 이유는 because다. 뭐 때문에 감기와 다른가라는 게 이유이고 이 근거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떤 근거들인 거예요. 한번 볼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기와 다르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설득력 있게 설명하려면 근거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짧은 시기에 중국에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되었고 무증상 감염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들처럼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감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친구와 얘기를 할 경우에 입에서 튀는 침방울이 친구의 호흡기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감염이 되는 거죠. 물론 그 친구도 무증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친구의 가족, 그 친구의 할머니, 그 친구의 어린 조카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바로 감염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근거가 될 수 있겠죠. 또 다른 감기와 다른 것들이 있겠죠. 감기는 잠복기가 3일 이내에 잠복기, 3일 이후에는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코로나는 14일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환자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감기와 다른 근거 자료로 이 설득력 있게 얘기를 주장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은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발생 부위가 감기는 코, 입, 목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코로나19, 코비드라고 하죠. 코로나는 폐가 손상이 되죠. 폐가 손상이 되면 공기가 폐를 거쳐서 심장으로 들어가겠죠. 심장도 망가지게 되고 폐와 심장이 안 좋으면 신장도 망가지게 됩니다. 코로나19는 상황이 감기 증상이라고 인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알고 보면 아주 위험한 현재 바이러스입니다. 주장과 이유 근거를 들 때는 1423 법칙을 들어서 설명하라고 했는데 이건 다음에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과 의견도 우리가 인지하고는 있지만 설명할 수는 없죠. 사실은 팩트죠, 팩트. 지금 논리 논술, 교직 논술 첫 강의는 유승호와 함께 한다라는 건 팩트죠, 사실이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수업들이 사실 진난하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는 없죠. 자, 유승호 논술은 재미있다, 재미없다와 같은 자기의 의견은 의견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 의견은 의견. 즉 사실과 의견을 어떤 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기의 의견을, 자기의 주장을 논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 논제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 자기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근거를 들어서 이걸 주장하면 정확한 자기의 주장이 되는 거고 정확한 논술이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논술문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논술문 작성, 교직 실무 논술, 교직 논술 기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쓰여진 논술문을 분석해 보고 서론, 본론, 결론, 서론, 본론, 결론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구성 요소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 루브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작성해야 되는지 포맷을 알아보도록 하죠.
학생 여러분 1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